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홍영문화원 법고창신 미래제도약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제목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맞아요. 실은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걸 그냥 보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보물지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물지도요? 오, 흥미로운데요? 네, 잊힐 뻔한 어떤 지혜라는 보물을 어떻게 다시 꺼내서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치로 만들 건가. 거기에 대한 지도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설립자이신 야산 이달 선생님을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홍영문화원 회원분들을 위해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이 비단 한 단체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오래된 가치를 가진 모든 조직,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아주 훌륭한 사례 연구거든요. 자, 그럼 이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네. 보고서의 첫 장은 우리가 알던 야산 선생님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데서 시작하더라고요. 신비로운 도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이자 실용적인 경영가였다. 솔직히 이 표현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런 거죠? 야산 선생님을 너무 신적인 존재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우러러 보기만 하지 따라할 엄두를 못 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보고서가 정말 힘주어서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야산 선생님은 하늘이 내려준 천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 오히려? 오히려 스스로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걸 아주 치열하게 현실에 적용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단히 노력한 인물? 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모든 걸 신통력으로 해결하는 신화 속 인물이라면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저분은 특별하니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분이 노력하는 인간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노력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딱 제시하죠. 어떤 거죠? 바로 투자의 고수로서의 면모입니다. 대구 쌀 시장의 흐름을 주역의 원리로 예측해서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네네, 알죠.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점술이나 예언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아, 그래요? 네, 야산 선생님은 주역에 담긴 변화의 원리를 지금으로 치면 시장의 순환 주기를 읽는 데이터 분석 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틀이요? 그렇죠. 쌀값의 오르내림이라는 현상을 자연의 순환처럼 파악하고 그 패턴을 읽어내신 거죠. 이건 뭐랄까 경영학적 의사결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그렇게 번 돈을 개인의 부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독립운동자금 같은 구국활동에 전부 사용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그걸 의리합일, 즉 의로움과 이익은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설명하거든요. 의리합일. 네.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속되게 본 게 아니라 더 큰 뜻을 펼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기업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CSR이나 ESG 경영 같은 가치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자본의 속성과 그걸 넘어서는 가치를 통합적으로 실천하셨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야산 선생님이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을 가진 개혁가이자 혁신가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결코 신비주의에 기댄 분이 아니었군요. 네. 이렇게 위대한 정신적 유산과 또 시대를 앞서간 창립자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제도약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필요했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보고서가 진단한 현실은 꽤나 냉혹했던 것 같아요. 보고서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우선 한문을 이해하는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고 또 전통 문화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예전 같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안정적인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회비나 소수의 후원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상황이 꽤 심각하게 들리네요. 청중은 줄고 돈은 부족하고 솔직히 말해서 서서히 잊혀가기 딱 좋은 조건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보고서가 여기서 어떤 희망을 찾아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보고서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전통의 가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한번 보세요. 지금 서점가에 인문학, 명상, 마음챙김 관련 책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삶의 지혜와 마음의 위로를 목말라 하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즉, 시장의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결국 문제는 알맹이가 아니라 포장지였다. 이 말이군요. 우리가 가진 보물은 여전히 빛나는데 그걸 담고 있는 상자가 너무 낡고 먼지가 쌓여서 사람들이 열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정확합니다. 어려운 한자 공부방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벗고 내 삶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센터로 다가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우리가 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해요. 옛것을 새롭게 즐기는 힙한 전통 트렌드라던가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중장년층, 그리고 거대하게 성장한 명상과 웰니스 시장까지.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전부 홍역문화원이 공략해야 할 새로운 시장인 거죠. 특히 다른 곳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야산 선생님이라는 진정성 있는 소리는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단은 끝났고 이제 처방으로 넘어가야죠. 이 보고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막연한 구호 대신에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당장 내일부터 나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액션 플랜이 담겨 있더라고요.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활용, 둘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팬덤 비즈니스 구축입니다. 팬덤 비즈니스요? 네. 우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정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요. 청취자분들 중에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국민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인당 연간 한 35만 원 정도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아, 일종의 교육 상품권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부담이 없고 문화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죠. 보고서 분석을 보니까 수강 30명만 꾸준히 유지해도 월 300만 원 이상의 기본 수입이 생긴다고 해요. 오,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거기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SNS 홍보나 자료 정리를 맡길 젊은 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요. 일단 숨통을 틔우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체력을 기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팬덤 비즈니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매일 아침 주역의 지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아침의 지혜 구독 서비스라니. 월 5,900원. 딱 커피 한 잔 값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할 현금 흐름이 되고요. 무엇보다 잠재 고객들과 매일같이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계속 관계를 맺는 거군요. 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CEO나 청년 혹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규모 토론 모임인 홍역학당을 운영하는 거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후원이나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게 결국 야산 선생님이 하셨던 일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도구였던 쌀 시장의 원리를 파고들어서 홍역 사상을 펼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 구독과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그 뉴업을 잇자고 말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고서가 제목에서부터 강조하는 법고창신, 즉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정신의 핵심입니다. 아, 야산 선생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이 그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꿰뚫었던 그의 혁신과 정신 그 자체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회원분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 안정화 계획과 성장 전략이라는 구체적인 전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마치 엔진 부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부품들이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네, 그 최종 목적지 네, 이 젤 도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보고서는 마지막 장의 비전 선포문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아주 분명하고 힘있게 제시합니다. 홍역문화원은 더 이상 낡은 책을 보관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와,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앞으로 홍역문화원은 개인과 기업의 미래 전략을 컨설팅하는 미래 전략 연구소이자 누구나 찾아와 몸과 마음의 신명을 되찾는 열린 치유 마당이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솔루션 허브가 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가슴 뛰는 비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K-스피릿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주 담대하고 구체적인 2030년의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10만 명이 아침의 지혜 구독 서비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구글이나 애플의 경영진들이 경영 전략 자문을 구하러 찾아오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순례처럼 찾아오는 세계적인 마음 치유의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결코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 야산 선생님이 이미 내다보셨던 미래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역문화원의 미래제도약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위대한 유산이 어떻게 현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네. 야산 선생님의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그가 했던 사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했던 그의 혁신과 정신 그 자체를 이어받는 것이라는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회원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라 야산 선생님처럼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오늘의 개척자라는 사실을요. 오늘의 개척자? 네. 그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이 비전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가자는 격려이자 일종의 초대장인 셈이죠. 보고서에는 야산 선생님을 옛날 선비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로 브랜딩하고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주역을 알았다면 같은 제목의 짧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대중과 소통하자는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안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아이디어죠. 네, 여기서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날 야산 이달헌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어떤 현대 기술이나 플랫폼을 가장 먼저 활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려 했을까요? 틱톡일까요? 팟캐스트일까요? 아니면 뉴스레터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